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위대한 갯집이 8번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저의 낭독과 함께 편안히 휴식하며 잠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제8장.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해협에서 처량한 무적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고 나는 기묘한 현실과 잔인하고 무서운 꿈 사이를 가슴 답답하게 방황하고 있었다. 해가 뜰 무렵 갯집 위의 저택 차도로 택시가 달려가는 소리를 듣고 즉시 침대에서 뛰쳐나와 옷을 주워 입기 시작했다. 나는 갯집이에게 일러줄 일, 경고해 줄 일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아침에 말해주는 것은 너무 늦다고 생각되었다. 그의 저택 잔디밭을 건너갔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그가 깊은 절망에 빠져서인지 아니면 잠에 빠져서인지 모르겠으나 홀의 테이블에 힘없이 기대고 있는 것이 보였다. 밤새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가 멍하니 말했다. 나는 계속 지켜봤죠. 그랬더니 4시쯤에 데이지가 창가로 와 거기에 잠시 서 있다. 곧 불을 껐어요. 우리가 담배를 찾느라고 그 넓은 방들을 뒤지며 돌아다녔던 그때만큼 그의 저택이 거대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우리는 큰 천막 같은 커튼을 옆으로 밀어젖히고 전기 스위치를 찾으려고 어두운 벽을 더듬었다. 그 시간이 너무나 길게 여겨졌다. 한 번은 내가 유령같이 보이는 피아노 건반 위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넘어지기도 했다. 가는 데마다 많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방들은 오랫동안 환기를 시키지 않은 듯 곰팡이 냄새를 풍겼다. 나는 낯선 테이블 위에서 담뱃갑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곰팡내 나고 바싹 마른 담배 2개비가 들어있었다. 우리는 객실의 프랑스식 창문을 열어젖히고 앉아서 어둠 속으로 담배 연기를 뿜어냈다. 이곳을 떠나는 게 좋겠어요. 내가 말했다. 당신 차가 곧 발견될 테니까. 지금 피해야 할까요? 일주일쯤 애틀랜틱 시티나 몬트리올에 가 있는 게 좋을 거예요. 그는 그 문제는 생각해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데이지의 마음을 알기 전에는 절대 떠날 수 없다는 태도였다. 그는 마지막 희망에 매달리고 있었는데 나는 차마 그를 거기서 떼어놓을 수가 없었다. 그가 댄 코디와 함께 지낸 자기의 젊은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나에게 해준 것은 바로 그때였다. 제이 갯집이가 돔의 굳은 아기에 부딪혀 유리 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다. 오랫동안 신비에 쌓여있던 것들을 모두 풀고 있었다. 그때의 그로서는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사실대로 말하려고 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는 무엇보다도 데이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다. 데이지는 그가 사귄 여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는 드러나지 않는 갖가지 능력으로 그런 여자들과 관계를 맺으려 했으나 항상 눈에 띄지 않는 가시철망이 가로막고 있었다. 그는 데이지에게 매우 호감이 갔다. 그는 처음에는 테일러 병영의 다른 장교들과 함께 데이지의 집에 갔으나 나중에는 혼자서 갔다. 그녀의 집은 대단했다. 그때까지 그는 그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집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정작 그가 그 집에서 숨막힐 것 같은 긴장된 분위기를 느낀 것은 데이지가 거기 살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녀가 거기에 살고 있다는 것은 그가 병영의 천막에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연한 일이었다. 그 집은
신비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2층엔 다른 어떤 침실보다 더 아름답고 시원한 침실이 있었고 그 복도에는 명랑하고 밝은 움직임이 있었다. 그리고 곰팡이가 나서 이미 시든 라벤더 꽃 속에 간직해 둔 것이 아니라 반짝이는 최신형 자동차와 전혀 시들지 않은 꽃들로 둘러싸인 춤에 은근한 암시가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미 많은 남자들이 데이지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뛰게 했다. 그 사실은 그녀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었다. 그는 그런 남자들의 흔적을 구석구석에서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 그가 데이지의 집에 오게 된 것은 아주 우연한 일 때문이었다. 제2계집이로서의 그의 장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때의 그는 돈 한 푼 없고 별 볼 일 없는 젊은이였으며 몸을 가린 마법의 옷과 같은 군용 외투도 언제 벗겨질지 모르는 그야말로 처량한 신세였다. 그래서 그는 주어진 모든 것을 최대한으로 이용했다.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체면도 차리지 않고 이를 악물고 손에 넣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10월의 어느 고요한 밤에 데이지를 차지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진정한 권리를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녀를 차지하고 싶어 했던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을 미워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데이지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그가 수백만 달러라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 돈으로 데이지에게 안도감을 갖게 했다는 뜻으로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이다. 즉, 그는 데이지에게 자기를 그녀와 동등한 계층의 사람이라고 속였던 것이다. 그녀를 편안히 살 수 있게 할 부자로 믿게 했던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에게 그런 능력이 없었다. 그에게는 부유한 가족도 없었고 또 그는 국가의 정세에 따라 세계의 어느 구석으로 쫓겨나갈지 모르는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경멸하지 않았고 사태도 상상했던 것처럼 나빠지지 않았다. 그는 아마도 얻고자 하는 것을 차지하고 나면 떠나버릴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이 오직 하나의 성배만을 좇는데 전념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데이지가 특이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아름다운 여자가 얼마나 특이할 수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그녀는 개치비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은 채 다시 부유하고 풍요로운 생활 속으로 떠나가 버렸다. 그에게 남은 것은 단지 그녀와 결혼했으면 하는 몽상뿐이었다. 이틀 후 그들이 다시 만났을 때 애를 태운 것은 개치비였다. 그녀의 집 현관은 장식용의 호사스런 별빛 등으로 눈이 부셨으며 그녀가 몸을 돌리자 등의자의 삐걱거리는 소리조차도 우아하게 들렸다. 그는 데이지의 호기심에 찬 사랑스러운 입술에 키스했다. 그녀는 감기에 걸려 그 어느 때보다 쉰 소리를 냈는데 그 때문에 더욱 매력적으로 보였다. 개치비는 압도된 채 돈이 가두고 보호한 젊음과 신비, 수많은 옷이 지닌 신선함,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열띤 생존 경쟁을 안전하고 자랑스럽게 내려다보는 은처럼 반짝이는 데이지를 의식했다. 내가 데이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 자신이 얼마나 놀랐는지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한때 나는 데이지가 나를 버렸으면 하고 바라기도 했지만 그녀 역시 날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그녀는 자기가 모르는 일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착각했던 겁니다. 아무튼 나의 야망도 멀리 사라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사랑에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았지요. 장래에 할 일을
데이지에게 얘기해 주기만 하면 더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실제로 큰일을 한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그는 해외로 떠나기 전날 오후 데이지를 오랫동안 말없이 껴안고 앉아 있었다. 방 안에 난로불이 피워져 있는 쌀쌀한 가을날이었다. 그녀의 뺨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는 이따금 그녀가 몸을 움직이면 팔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따뜻한 입술로 그녀의 검고 윤기 흐리는 머리에 키스를 했다. 그날 오후는 마치 그 다음날 기약된 긴 이별을 위해 큰 추억거리라도 만들어 주려는 듯이 한동안 그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다. 말없는 가운데 데이지의 입술이 그의 상의 어깨를 스치자 그는 마치 그녀가 잠들어 있기나 한 것처럼 살며시 그녀의 손가락 끝을 어루만졌다. 한 달간에 걸쳐 사랑을 속삭인 가운데 이때만큼 그들이 가까이 있고 서로의 감정이 통한 적은 없었다. 전쟁에서 그의 활약은 대단했다. 전선으로 가기 전 그는 대위였으나 아르곤 전투의 공적으로 소령으로 진급해 사단의 기관총 부대를 지휘했다. 휴전 후 그는 미친 듯이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애썼다. 그런데 사무착오가 생겼는지 아니면 오해가 생겼는지 모르겠으나 그는 옥스퍼드 대학으로 보내졌다. 그는 걱정에 빠졌다. 데이지의 편지에는 초조와 절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데이지는 그가 왜 돌아오지 못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외부의 압력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다시 만나 그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었으며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어 했다. 당시 데이지는 젊었을 뿐 아니라 그녀의 주변 세계에는 난초꽃의 향기와 유쾌하고 즐거운 속물 근성과 오케스트라가 있었는데 그 오케스트라는 새로운 가락으로 인생의 슬픔과 암시를 요약하고 있었다. 색소폰들이 밤새도록 빌가의 블루스에 절망적인 넋도리를 늘어놓고 있는 동안 백컬레나 되는 금빛과 은빛 실내화들이 반짝이는 빛을 내며 먼지를 일으켰다. 침침한 티타임이면 방 안에 항상 낮고 상쾌한 열기가 끊임없이 고동치고 새로운 얼굴들이 구슬픈 나팔 소리에 마룻바닥 주위에 흩날리는 장미 꽃잎처럼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다. 계절이 바뀌자 데이지는 다시 저녁 때마다 열리는 사교장에 드나들기 시작했다. 갑자기 그녀는 하루에 5, 6명의 남자와 데이트를 계속하게 되었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목걸이와 모슬린 야회복을 침대 옆 마루에 놓여있는 시들어가는 난초꽃들 속에다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두고 잠이 들곤 했다. 그러는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결심할 것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녀는 하루빨리 생활이 안정되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어떤 힘, 사랑이나 돈이나 아니면 나무랄 데 없는 실제적인 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했는데 그 힘은 바로 가까이에 있었다. 봄이 한창일 무렵 톰 부캐넌이 나타났다. 데이지에게 톰의 댐댐이와 사회적 지위는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지켜 세워 주었다. 그녀는 약간의 심적 갈등을 느끼는 한편 그만큼의 구원감도 느꼈다. 편지는 다행히도 개츠비가 옥스퍼드 대학에 있을 때 전달되었다. 어느덧 롱 아일랜드에도 새벽이 찾아왔다. 우리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이리저리 다니며 나머지 창문을 열어 잿빛에서 금빛으로 바뀌고 있는 햇빛을 방 안 가득 채웠다. 한 그루의 나무가 갑자기 이슬 위로 그림자를 들이우고 푸른 나뭇잎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대기 속에서 바람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느리고 상쾌한 움직임이 일고 있어서 서늘하고 화창한 날씨를 약속해주고 있었다.
난 데이지가 톰을 사랑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개치비가 창가에서 빙그르르 돌아서더니 달려들듯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친구분, 당신도 기억하겠지만 데이지는 어제 오후 몹시 흥분해 있었어요. 톰이 데이지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말한 겁니다. 그의 얘기는 나를 너무나 형편없는 사기꾼처럼 보이게 했어요. 그 결과 데이지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는 침울한 표정으로 의자에 걸터 앉았다. 물론 아주 잠깐 동안은 데이지도 그 사람을 사랑했을 거예요. 적어도 그들이 결혼했던 당시에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도 그녀는 나를 더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알겠어요? 벼랑간 그는 이상한 말을 했다. 어찌되었든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아요. 알 수 없는 이 연애 사건에 관한 그의 생각이 좀 지나치다는 것밖에 나는 달리 생각할 것이 없었다. 톰과 데이지가 아직도 신혼여행 중일 때 프랑스에서 돌아온 그는 군대에서 받은 봉급을 다 털어 초라한 누빌 여행을 떠났다. 그곳에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그 옛날 11월 밤에 데이지와 둘이서 걸었던 거리들을 다시 걸어 다녀도 보고 데이지의 하얀 차로 달렸던 한적한 곳곳을 모두 찾아다녔다. 데이지의 집이 그에게는 그 어떤 집보다 항상 더 신비롭고 즐거워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비록 데이지가 그 도시를 떠나버리긴 했지만 그 도시 자체에 어떤 우울한 아름다움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좀 더 애를 썼더라면 데이지를 찾아냈을지도 모른다는, 그리고 그녀를 혼자 남겨두고 떠난다는 느낌이 들었다. 보통 객차안은 더웠다. 그는 이제 빈털털이 신세였다. 그는 열려있는 승강용 통로로 가서 접의자에 앉았다. 여기 미끄러지듯 사라지고 낯선 건물들의 뒷면이 스쳐 지나갔다. 객차는 이윽고 봄 기운이 가득한 벌판으로 들어섰다. 거기서 노란 전차가 잠시 객차와 경주를 했다. 노란 전차에 데이지가 타고 있지 않을까 하는 미련이 떨쳐지지 않았다. 선로가 구부러진 곳을 지나자 전차는 벌판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다. 태양이 한층 낮게 기울어지면서 데이지가 살았던, 그리고 이제는 사라져가는 그 도시를 축복하기 위해 자신을 펼치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로 인해 아름다웠던 공간에 한 조각이나마 간직하기 위해 한 줌의 공기라도 낚아채려는 듯이 안타깝게 손을 뻗었다. 그러나 이제 눈물로 흐려진 그의 눈에 그것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렸으며 그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아름다웠던 부분을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아침 식사를 마치고 현관문으로 나갔을 때는 9시였다. 날씨는 밤새 급격한 변화를 가져와 공기 속에서도 가을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갯집 위에 예전 하인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인 정원사가 계단 밑으로 걸어왔다. 오늘 풀작물을 빼버리려 하는데요, 주인님. 곧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파이프가 막힐 때니까요. 오늘은 내버려 두세요. 개치비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변명이라도 하듯이 나를 돌아다보았다. 난 이번 여름에 저 풀장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나는 마음이 조급해 서둘러 일어섰다. 열차 시간이 12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나는 뉴욕으로 가고 싶지 않았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것은 핑계였다. 사실은 개치비를 두고 떠나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다. 나는 기차를 2대나 놓치고 나서야 그곳을 떠났다. 전화할게요. 나는 마침내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해주세요, 친구분. 정오쯤 걸게요. 우리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데이지도 전화를 걸겠지요?
그는 내가 확신을 주었으면 하는 듯한 근심스런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잘 가요. 나는 악수를 나누고 그의 집을 떠났다. 울타리에 이르렀을 때 나는 불현듯 무언가가 생각나서 뒤로 돌아섰다. 그들은 썩어 빠진 녀석들이에요. 나는 잔디밭 너머로 소리쳤다. 당신은 그 못난 놈들 전부를 합한 것보다 더 가치가 있어요. 나는 그때 내가 그 말을 한 것을 지금까지도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은 내가 그에게 보낸 유일한 찬사였기 때문이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한 일에 대해 찬성하지 않았다. 처음에 그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하더니 이윽고 마치 우리 두 사람이 공모하여 줄곧 그 사실에 도취되어 있기라도 한 것처럼 환히 빛나는 얼굴에 알아들었다는 미소를 띄었다. 그의 멋진 핑크색 양복이 흰 층계를 등지고 한 점의 선명한 색깔로 보이자 3개월 전 내가 그의 저택을 처음 방문했던 날 밤의 일이 떠올랐다. 그때 그의 저택 잔디밭과 차도에는 그의 몰락을 추측하고 있는 사람들로 우글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저 층계에 서서 자신의 순수한 꿈을 감추고 그들에게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도 그의 대접에 감사했다. 아니, 우리는 항상 그의 환대에 감사하고 있었다. 나도 또한 다른 사람들도. 잘 있어요. 나는 외쳤다. 아침 식사 잘했습니다, 개츠비 씨. 뉴욕 시내에 도착한 나는 한동안 수많은 주식 시세를 적어보려고 하다가 그만 회전 의자에 앉은 채 잠이 들고 말았다. 정오가 되기 조금 전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깬 나는 이마에 솟은 땀방울을 손등으로 닦으며 일어났다. 그 전화는 조던 베이커에게서 온 것이었다. 그녀는 이맘때 종종 전화를 걸어왔는데 그것은 호텔로 골프 클럽으로 또는 자기 집으로 바쁘게 돌아다니는 그녀였기에 달리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보통 때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푸른 골프장의 잔디 조각이 사무실 창문으로 날아 들어오는 것 같이 싱싱하고 푸르게 들렸다. 그러나 이날은 평상시와 달리 목소리가 거칠고 메마른 것처럼 들렸다. 방금 데이지의 집에서 나오는 길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제가 지금 햄프스테드에 와 있는데 오후엔 사우템프턴으로 갈 거예요. 그녀가 데이지의 집에서 나온 것은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당황하게 했고 그녀의 다음 말은 나를 더욱 어색하게 만들었다. 어젯밤에 저한테 그다지 친절하지 않더군요. 신경 쓰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그녀가 다시 말했다. 그건 그렇고 만나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소. 그럼 내가 사우템프턴으로 가지 않고 오후에 시내로 들어가면 될까요? 아니, 오늘 오후에는 일이 있어서. 좋아요. 우리는 이렇게 한동안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갑자기 말이 끊어졌다. 그때 누가 먼저 수화기를 내려놓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그 일에 신경 쓰고 싶지가 않다. 설령 내가 이 세상에서 다시는 그녀와 말을 나누지 못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날만큼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그녀와 대화를 나눌 수 없었다. 난 얼마 후에 개츠비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 중이었다. 나는 4번이나 다시 걸었다. 마침내 화가 난 교환수가 짜증을 내며 디트로이트로부터 걸려온 장거리 전화 때문에 계속 통화 중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나는 기차 시간표를 꺼내 3시 50분 발 기차에 조그만 동그라미를 그렸다. 그리고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생각을 좀 해보려고 했다. 시계가 1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날 아침 기차를 타고 잿더미를 통과할 때 나는 객차의 반대편 좌석으로 건너가 앉았다. 그곳에는 호기심에 찬 구경꾼들이 종일 모여 떠들고 있을 것이고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먼지 속에서 검은 점들을 찾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끼어들기 좋아하는 남자는 여기서 발생한 일에 대해 이야기를 되풀이하다가 마침내 지쳐버릴 것이다. 더 이상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져 버릴 것이고 그래서 머틀 윌슨의 비극적인 행위도 마침내 잊혀지고 말 것이라 생각했다. 이제 나는 가까운 과거로 되돌아가 그 전날 밤 우리가 윌슨의 자동차 정비소를 떠나온 뒤 그곳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한다. 그들은 머틀의 동생인 캐서린의 소재를 알아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캐서린은 그날 밤 술을 안 마시기로 했던 규칙을 깨뜨렸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술에 취해 있었고 구급차가 이미 플러싱으로 갔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말이다. 사람들이 그 사실을 설명하자 그녀는 마치 그것이 참을 수 없는 일이기라도 한 듯이 곧 기절해 버렸다고 한다. 어떤 사람이 친절해서인지 아니면 호기심에서인지 그녀를 자기 차에 태워 언니의 시체를 실은 구급차를 뒤쫓아가 주었다. 자정이 훨씬 지나서까지 군중들이 번갈아가며 자동차 정비소 정면을 둘러싸고 있는 동안 조지 윌슨은 사무실에 있는 긴 의자에 앉아 몸을 앞뒤로 흔들고 있었다. 사무실 출입문은 한동안 열려 있었다. 그래서 자동차 정비소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자연히 그 안을 힐끔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내 어떤 사람이 그것은 보기 민망한 일이라며 그 문을 닫아버렸다. 미카엘리스와 그 외 몇 사람이 윌슨과 함께 있었다. 처음에는 4, 5명이 함께 있었으나 나중에는 2, 3명으로 줄었다. 그리고 더 나중에는 1명만 남게 되었다. 미카엘리스는 마지막으로 남은 그 낯선 사람에게 15분만 더 앉아 있어 달라고 부탁하고는 자기 집으로 가서 커피 한 주전자를 끓여왔다. 그 후 그는 혼자서 새벽녘까지 윌슨과 함께 있어 주었다. 새벽 3시쯤 되자 윌슨의 알 수 없는 중얼거림이 바뀌었다. 그는 점차 정신을 차리더니 노란색 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노란색 차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낼 방법이 있다고 큰소리쳤다. 그러면서 약 2달 전에 자기 아내가 얼굴에 상처를 입고 코가 부어가지고 뉴욕에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불쑥 꺼냈다. 그는 자기가 한 이 말에 몸을 움츠리고 다시 신음소리를 내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오, 하느님. 미카엘리스는 그의 마음을 돌리려고 무척 애를 썼다. 결혼한 지는 얼마나 됐지요, 조지? 나 좀 봐요. 잠시 가만히 앉아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 좀 해봐요. 결혼한 지는 얼마나 됐지요? 12년 됐어요. 아이도 있었나요? 나 좀 봐요, 조지. 좀 움직이지 말아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이를 낳은 적이 있나요? 단단한 껍질에 갈색 딱정벌레들이 지겹게 날아와 희미한 전등에 부딪히고 있었다. 바깥 도로에서는 자동차가 찢어지는 소리를 내며 달리고 있었는데 미카엘리스에게는 그 소리가 몇 시간 전에 사고를 내고 도망가 버린 그 자동차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정비소 안으로 들어가기가 싫었다. 시체를 뉘었던 작업대에 피가 묻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불편한 듯이 사무실 안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아침이 되기 전에 그는 사무실 안에 있는 물건들을 모조리 알게 되었다. 이따금 윌슨의 곁으로 가서 그를 좀 더 진정시키려고 애쓰기도 했다. 가끔 가는 교회가 있나요, 조지?
설령 오랫동안 나가지 않았더라도 말이에요. 만약 있다면 내가 그 교회에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을 오시라고 할게요. 그러면 목사님이 영혼을 평화롭게 해줄 수 있을 텐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난 아무 교회에도 나가지 않아요. 교회에 좀 나가지 그랬어요, 조지. 이런 때를 대비해서 말이에요. 그래도 한 번쯤은 교회에 나간 적이 있을 텐데 교회에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내 말 들어요, 조지? 내 말을. 혹시 교회에서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건 아주 옛날 일이에요. 대답하는데 힘이 들어 앞뒤로 흔들던 몸의 리듬이 깨지고 말았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런 다음 그의 흐려진 두 눈에 흐리멍텅한 표정이 조금 전과 똑같이 다시 나타났다. 저기 저 서랍을 열어봐요. 윌슨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리키며 말했다. 어느 서랍이요? 저 서랍, 저거 말이에요. 미카엘리스는 손에서 가장 가까운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가죽과 은을 꼬아서 만든 값비싼 작은 개줄이 들어있었을 뿐이다. 그것은 산지 얼마 안 된 새 것이었다. 이것 말이에요? 미카엘리스는 그것을 들어 올리면서 물었다. 윌슨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어제 오후에 그걸 발견했어요. 머틀은 그것에 대해 설명하려 했었지만 난 그것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요. 당신 부인이 이걸 샀단 말이에요? 머틀은 그걸 화장지에 싸서 화장대 위에 놓아두었어요. 미카엘리스는 그의 아내의 그런 행동이 조금도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았다. 그래서 윌슨에게 왜 머틀이 개주를 사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다양한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윌슨은 전에 머틀로부터 그와 비슷한 설명을 들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았다. 왜냐하면 윌슨이 또 그 이야기야 하고 중얼거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를 위로하려던 것이 결국은 허공에 대고 이야기한 셈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자가 머틀을 죽였어. 윌슨이 말했다. 갑자기 그의 입이 딱 벌어졌다. 누가 죽였다고요? 난 알 수 있어. 당신 제정신이 아니군요, 조지. 미카엘리스가 말했다. 이번 일에 당신은 신경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요. 아침까지 가만히 앉아서 안정을 취하는 게 좋겠어요. 그자가 내 아내를 죽였어. 그건 사고였어요, 조지. 윌슨은 고개를 내저었다. 그러고는 눈을 가늘게 뜨고 거만스럽게 하는 소리를 낮게 내뱉으며 입을 조금 벌렸다. 난 알고 있어. 그는 확신에 차서 말했다. 나도 의리를 아는 놈이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일단 알아야 할 건 알아내야지. 사고를 낸 자는 그 차에 타고 있던 그자였어요. 내 아내는 뭔가를 말하려고 달려나갔지요. 그런데 그자가 차를 세우지 않고 달아난 거야. 미카엘리스도 그런 생각은 했었다. 그러나 거기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머틀이 남편에게서 뛰쳐나가기는 했으나 어떤 특정한 차를 세우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믿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요? 아내는 속을 알 수 없는 여자였어요. 윌슨은 마치 그것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는 듯 건성으로 말했다. 아, 그는 다시 몸을 앞뒤로 가볍게 흔들기 시작했고 미카엘리스는 개주를 손으로 비벼꼬며 서 있었다. 내가 알려야 할 친구들은 있겠지요, 조지. 이 말은 가능성이 없는 말이었다. 그는 윌슨에게 친구가 없다는 것을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 미카엘리스는 잠시 후
창문에 푸른 빛이 돌자 방 안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보고 새벽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았다. 5시쯤 되자 바깥은 전등을 꺼도 될 만큼 환해졌다. 윌슨의 흐리멍덩한 눈동자가 밖에 잿더미 쪽으로 옮겨졌다. 거기서는 조그만 잿빛 구름들이 환상적인 형태를 이루며 새벽 바람에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다. 내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그는 오랜 침묵을 깨고 중얼거렸다. 날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느님은 속일 수 없을 거라고 말이에요. 나는 아내를 창가로 데리고 갔지요. 그는 힘들게 일어나서는 뒤쪽 창가로 걸어가 창문에 얼굴을 눌려대며 몸을 굽혔다. 그리고 말했어요. 하느님은 당신이 한 일, 당신이 해온 모든 일을 알고 계셔. 나를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느님을 속일 수는 없어 라고요. 윌슨의 뒤에 서 있던 미카엘리스는 윌슨이 T.J. 에클버그 박사의 두 눈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자 충격을 받았다. 에클버그 박사는 서서히 걷히고 있는 어둠 속에서 거무스레한 형체를 막 드러내고 있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지. 윌슨이 되풀이했다. 저건 광고 간판이에요. 미카엘리스는 그에게 다짐해 두었다.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미카엘리스로 하여금 창문에서 시선을 돌려 다시 방 안을 보게 했다. 그러나 윌슨은 얼굴을 창유리에 바짝 갖다 댄 채 한참 동안 그곳에 서서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 햇살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6시쯤 되자 미카엘리스도 지쳐버렸다. 그래서 바깥에서 인기척이 나자 반갑게 생각되었다. 간밤에 미카엘리스와 함께 윌슨을 지키다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며 돌아간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미카엘리스는 3인분의 아침 식사를 만들었다. 그러나 그와 아침에 온 남자만 그것을 먹었다. 주위가 더욱 조용해져 미카엘리스는 잠을 자기 위해 자기 집으로 갔다. 그가 4시간 뒤 잠이 깨어 급히 자동차 정비소로 갔을 때 윌슨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었다. 나중에 추적해보니 윌슨은 시종일관 걸어다녔다. 그는 처음엔 루스벨트 항구로 갔다가 그 다음에 게스힐에 도착했다. 여기까지는 그가 보낸 시간을 설명하기가 어렵지 않다. 미친 사람 같은 행동을 하는 남자를 본 소년들이 있었고 길가에 서서 이상한 눈으로 자기들을 노려보는 사람을 보았다는 자동차 운전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3시간 동안 그는 종적을 감추었다. 그가 미카엘리스에게 알아낼 방법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경찰은 윌슨이 그 3시간 동안 노란색 차를 찾기 위해 주변 자동차 정비소를 뒤지고 다녔으리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그를 보았다는 자동차 정비소 주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것으로 보아 윌슨은 자기가 알고 싶은 것을 찾아내는 더 쉽고 확실한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 2시 30분쯤 그는 웨스트에그에 있었으며 그곳에서 어떤 사람에게 개츠비의 집을 물었다. 그러니까 그때 벌써 그는 개츠비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2시에 개츠비는 수영복을 입고는 하인에게 만약 전화가 오면 그 내용을 수영장에 있는 자기에게 전해달라고 일러두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여름 동안 손님들을 흥겹게 해준 공기 매트리스를 가지러 차고에 들어갔다. 혼자 매트리스에 바람 넣는 것을 운전사가 도와주었다. 이어서 그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운전사에게 무지개차를 끌고 나가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런데 이 지시는 뭔가 이상했다. 왜냐하면 그 차의 앞쪽 오른쪽 팬더는 수리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개치비는 공기 매트리스를 어깨에 메고 수영장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는 한번 멈춰서서 그것을 조금 고쳐맸다. 운전사가 그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았으나 그는 머리를 가로젓고는 잠시 후 노란색으로 변해 있는 나무들 사이로 사라져버렸다. 전화벨은 한 번도 울리지 않았지만 하인은 졸지도 않고 4시까지 전화를 기다렸다. 전화가 와도 그것을 전해들을 사람이 없어진 지 오래되었는데도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아마 개치비 자신은 전화 같은 것은 오지 않으리라 믿고 있었으며 아마 더 이상 전화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만약 이러한 추측이 옳다면 그는 너무나 오랫동안 한 가지 꿈만을 지니고 살기 위해 비싼 대가를 치른 셈이다. 지금까지 가졌던 아늑하고 따스한 세계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는 반드시 겁을 주는 나뭇잎들 사이로 하늘을 쳐다보았을 것이고 장미꽃이 얼마나 괴상스러운 것이며 갓 돋아난 풀 위에 내리쬐는 햇살이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를 깨닫고 몸서리 쳤을 것이다.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유형인 새 세계, 그곳에서 공기를 마시듯 꿈을 들이마시는 가엾은 헛개비들이 우연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마치 일정한 형태가 없는 나무들 사이로 미끄러지듯 다가오는 잿빛 그림자처럼. 그의 운전사, 그는 울푸심에 부하다. 는 몇 발의 총소리를 들었다. 나중에 그는 총성을 그리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었다. 나는 정거장에서 곧바로 개치비의 저택으로 차를 몰았다. 그런데 걱정스럽게 달려가서 저택 앞 계단을 올라갔던 나의 행동이 사람들을 무척 놀라게 했다. 그러나 확신하건대 그들은 그때 이미 사건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거의 한마디의 말도 주고받지 않은 채 우리 4사람, 즉 운전사와 하인과 정원사 그리고 나는 황급히 수영장으로 내려갔다. 한쪽 끝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물이 반대쪽에 있는 배수로로 밀려갔을 때 거기에는 겨우 느낄 수 있는 희미한 물의 움직임이 있었다. 물결의 그림자라고도 하기 어려운 작은 파문을 일으키면서 개치비를 실은 공기 매트리스가 불규칙적으로 배수구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가까스로 수면에 파문을 일으킬까 말까 한 줄기의 약한 바람일지라도 우연히 태운 짐을 싣고 우연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매트리스의 진로를 방해하기에는 충분했다. 한 무더기의 낙엽이 떨어져 닿자 그것은 마치 정경이의 다리처럼 물속에서 서서히 연분홍색 동그라미를 그리며 돌고 있었다. 정원사가 조금 떨어진 풀밭에서 윌슨의 시체를 발견한 것은 우리가 개치비를 들고 집으로 출발한 이유였다. 이렇게 해서 최대의 대학살극은 막을 내렸다.